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여수 산단 기업의 대기 오염 수치를 조작해준 측정 대행업체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기업과 짜고 배출 수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조작을 요청한 기업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산단 기업과 짜고 대기오염 수치를 조작해준 측정 대행업체 대표 2명이 구속됐습니다. 기업 담당자와 측정 대행업체 관계자가 나눈 문자 메시지가 확인됐고 수년 동안 측정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속을 면치 못한 겁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수사는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측정 대행업체에 조작을 요구한 기업에 대한 조사는 어디까지 왔을까?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조작을 요청한 기업 6곳을 검찰에 고발한 이후 검찰은 지난달 여수산단 롯데케미칼과 하나케미칼, GS칼텍스 등 기업 6곳을 대상으로 2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실무자 소환 조사를 마쳤고 이번 주까지는 각 기업 해당 공정의 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소환조사 받았고요. 이미 저희는 심리서급 2명, 팀장급 2명 해서 지난주 초 아니면 지난주 정도까지 조사는 받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돼야 전라남도와 여수시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수사 중인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산단 주민들의 행정처분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서 전라남도와 여수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이후 부분은 저희한테 통보한 바는 없습니다. 와야지 저희들도 어떤 조치를 하는데 저희가 직접 하거나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현재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대기오염 물질 수치를 조작한 기업은 모두 235곳. 이 기업들이 4년 동안 몇 차례 조작한 건지, 조작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수사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정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축제의 경우 해마다 예산 낭비 논란을 일으켜왔는데요. 지역에 도움이 되는 축제를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성정환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기준 전남 지역 3억 원 이상 축제는 모두 33개. 이 밖에 크고 작은 축제까지 포함하면 300여 개에 달합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 가운데 수익을 낸 축제는 한평나비 대축제와 대한민국 국향대전, 여수 거북선 축제와 곡성 세계 장미 축제 등 4개뿐입니다. 수익에는 정부 보조금과 입장료, 주차요금과 특산품 판매액 등이 포함되는데 대부분 축제가 적자를 내고 있는 구조입니다. 축제라는 것은 관광에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학자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공원 지역이 아닌 울타리가 없는 지역에서는 입장료를 못 받잖아요. 음식점이라든지 농특산품 같은 것들 사실 지정을 하게 되면 파악이 되는데 지정을 하지 않잖아요. 이처럼 지역의 방문객을 유도한다는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축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지역 특성에 대한 고민 없이 축제를 베끼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화축제의 경우 한평군 국화축제가 성공을 거두자 전국 4곳 이상 지역에서 열렸고 금산군 인삼축제를 따라 만든 축제도 5개 이상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이와 함께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축제추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바꿔 보다 전문적으로 축제를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축제 트렌드를 반영해 참여 프로그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축제 행정에 혁신이 필요합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대표 축제는 육성하되 특성이 없거나 적자 상태인 축제는 과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앙정부와 도에서는 지역 축제에 대한 공정한 평가, 보조금 집행 및 사후 관리를 보다 꼼꼼히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자체는 축제가 끝난 뒤 결과를 평가하는데 방문객 수를 중복으로 집계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역 특색을 살린 우수축제를 육성하기 위한 내실 있는 평가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수억 원을 들여 치른 행사들은 대부분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공시설물도 지어놓기만 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래서 세금이 눈먼 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과연 예산 낭비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건지 고정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목포 오감동에 있는 대학 부지 일대. 지난해 여름 3억 원을 들여 꽃씨를 뿌렸지만 그해 가을에 나타난 발화율은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수종 선택을 잘못한 데다 관리도 허술해 혈세만 낭비한 겁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는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없었습니다. 완도군도 보조금을 엉터리로 지급하다 지난해 전라남도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화물 운송업체에서 2014년부터 3년 동안 자동 화물비를 부풀려 청구했는데 행정당국은 확인도 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운송업체가 관할 신청을 한 거였죠. A라는 사람이 그날 이용을 안 했는데 신청을 했다던가. 지금은 우리 매표하는 데에서 전산 발권을 하잖아요. 자료를 확인해서 지급을 하죠. 이렇게 시민 열세가 낭비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우선 예산 편성에 앞서 치밀한 검토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산 심의를 의회에만 넘길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심의 과정을 거쳐 시급하지 않는 사업들은 걸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각 부서마다 중복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편성 과정에서는 몰랐던 어떤 중복 예산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지자체나 조직에서는 예산 집행의 통합관리제를 운영해서 예산 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예산 집행의 어떤 그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언론의 견제 기능도 예산 낭비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예산 챙기기나 이권 개입이 난무하고 일반 시민들은 의무감도 낮아 견제 기능이 약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지방의회는 예산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자질을 높이기 위한 학습 과정을 거쳐야 하고 시민들에겐 의무감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도를 보니까 한 270억인가가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무보수 명예직보다는 일정 부분의 어떤 그 보수가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투명성 확보가 필수. 전문가들은 단순히 통계 자료만 공개할 게 아니라 실제 예산의 집행률과 사업의 성과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일부 지자체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문제를 개선하려면 주민들의 감시와 비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지자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주민들이 잘 모른다면 그야말로 깜깜이 예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역이 추진하는 사업들을 주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론은 지금 서채리 기자입니다. 계절별로 열리는 다양한 지역 축제부터 허물거나 새로 짓는 도로와 건물까지 해마다 지자체는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을 들여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이러한 사업들이 주민의 복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예산 낭비성 사업이라는 지적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 여론은 지금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주민들은 낭비성 사업과 부실한 축제 프로그램에 대해 따끔히 지적했습니다. 속속들이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좀 낭비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솔직히 이렇게 맨날 이렇게 도로를 너무 자주 엎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작년에 엎었던 도로를 또 엎었던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서 솔직히 이게 왜 항상 이렇게 엎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는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 사람들은 국가정원 축제가 언제나 물빛 축제, 별빛 축제가 다 솔직히 똑같아 보여가지고 조금은 개선해야겠다 싶은 축제 중 하나긴 하죠.
예산을 남기면은 중앙정부에서도 삭감을 할까 싶어서 그 예산을 갖다가 과도하게 집중적으로 하반기에 많이 쓴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주 문제가 많다. 노인 복지나 이런 취약계층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는 그런 복지.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죠. 주민들은 예산의 책정과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알기 쉽게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딱 우리 몸에 와닿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얼른 이제 터득을 할 수가 있지.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고 좀 쉽게 알 수 있고 이 행사는 뭐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해서 한다 이런 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죠 뭐. 예. 뭐 뉴스나 그런 방송 매체나 아니면 이제 지역 SNS 그런 걸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지역 예산이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 365에서는 우리 지역이 예산을 어떻게 경영하는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자체가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감시의 눈을 강화하고 지자체는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 사업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채리입니다. 강진군 공무직 노동조합이 부분 파업에 돌입하고 오는 24일 전면 파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년 동안 진행된 임금 교섭에 대해 지자체와 노조 사이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파업을 시작했는데요. 임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서로 달라 이번 파업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강진군과 공무직 노동조합은 호봉제 전환을 전제로 임금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봉제를 구성하는 임금 체계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강진군은 구급 15호봉을, 공무직 노동조합은 31호봉을 요구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4차례에 걸쳐 조정 절차가 진행됐지만 이마저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조정이 중지됐습니다. 강진군 공무직 노조는 협상을 하기 위해 31호봉에서 25호봉까지 양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진군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국에 어디에도 없는 반토막짜리 호봉을 체계를 정해주라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13년도에 임금 체계를 협상했던 안을 그대로 이행해 주라는 겁니다. 저희가 없는 거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강진 군수님과 저희 노동조합이 함께 체결을 하고 13년도에 체결을 해서 14년도부터 적용해 주겠다는 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진군은 구급 15호봉도 전라남도에서 8위 수준이며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4위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무직 노조가 요구하는 경력 100% 인정도 일반 공무원 임용과 똑같이 50%만 가능하다며 강진군의 재정 상황에서는 무리한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 재정 여건을 이렇게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 그런 기본 입장이 있고 이제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전면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에 따른 어떤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군 차원에서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강진 지역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의 파업 이후 7년 만에 공무직 노조의 파업이 진행된 상황. 강진군과 노동조합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번 파업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해마다 2천여 명 이상의 귀농 귀촌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전라남도 해남입니다. 귀농귀촌 1번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이번에는 군수가 직접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만나 현장 소통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남의 한 펜션. 부부로 보이는 이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워갑니다. 이들은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들입니다. 경기도 고양과 파주, 경남 밀양까지 다양한 곳에서 모였습니다.
해남군이 예비 귀농 귀촌인들과의 현장 소통에 나섰습니다. 안정적인 귀농 귀촌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준비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들을 직접 듣기 위해서입니다. 참석한 예비 귀농 귀촌인들도 정책 건의는 물론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집 문제.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인터넷 쪽이니까요. 인터넷 거쳐서 그다음 농진흥청, 귀농귀촌센터 다 통해가지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해남 쪽은 없어요, 솔직히. 귀농한다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이 농민들하고 경쟁력도 무지하게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당장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너무나 어려운데 그래서 차라리 귀촌을 유도를 해서 귀농화시키는 그런 정책이 더 나을지 않을까요? 먼저 해남에 들어와 자리 잡은 선배 귀농인들도 그동안 어려웠던 부분은 물론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수입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뭐 1월 달인가 그 어떤 신청이 딱 끊어져요. 그러면은 집 수리할 때는 당장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내년에 또 기다릴 수도 없고 신축성 있게 꼭 1월, 2월 정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이제 허락하는 한에서 그때 해남 지역은 지난 2013년 이후부터 매년 2,000명 가까이 귀농 귀촌하고 있습니다. 농사의 기초가 되는 토지가 많아 귀농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는 귀농 귀촌 희망센터를 열고 관련 정보 제공과 맞춤형 종합 상담, 영농 체험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매년 들어오는 2,000여 명의 귀농 귀촌인 외에도 도시민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좀 많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와 이런 부분들 안 된 것들은 그때그때 좀 또 이렇게 보완을 해 나가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이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귀농 귀촌 1번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해남군. 이번 현장 소통이 해남의 귀농 귀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목포시청 인근에 있던 법원과 검찰에 이어 경찰서까지 다른 곳으로 떠나면서 주변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데요. 조만간 목포경찰서가 떠난 자리에 공공기관 3곳이 들어설 것으로 보여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목포 용해동에 있는 옛 경찰서 부지입니다. 지난 2017년 청사가 용당동으로 옮겨가면서 지금까지 철문이 굳게 닫힌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청사 주변에 있던 법률사무소들은 어느새 흔적을 감췄고 거리도 오가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로 한산한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관공서가 다 나가버리고 지금 현재 차만 이렇게 너무 그냥 복잡하게 차만 이렇게 많이 있지 사람이 다니질 않아요. 그분들은 진짜 옛날에 아예보다 더 심하다고 하고 아예 뭐 식당 걸 못한다시피 해요. 지금. 경찰서가 이전한 지도 어느덧 2년째. 뚜렷한 활용 방안이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라남도가 공토로 방치된 옛 경찰서 부지의 활용 방안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은 법무부 스마일센터와 통일센터, 청소년 미래재단 등 모두 3곳. 옛 법원 부지의 행복주택 건립도 함께 추진되고 있는 만큼 주변 상권 활성화에 거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상권 쇠락이 계속됐으나 이를 극복할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옛 법원 부지에 건립되는 행복주택과 함께 이 지역이 다시 옛 명성을 찾는 활성화의 바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건립은 올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확정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나 첫 삽을 뜰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시는 2년 동안 공사 과정을 거쳐 건물이 2022년쯤 모두 들어서면 160여 명의 상주 인력이 근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2019) 대한민국 문화상징 어린이 미술대전이 다음 달 13일 순천만 국가정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교육부와 순천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만 5세부터 12세까지 어린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29일까지 예선을 거쳐 200명을 선발한 뒤 당일 현장에서 본선 대회가 펼쳐집니다. 수상자에게는 교육감상 등이 주어지며 수상작은 순천만 국가정원에 전시됩니다. 섬 지역 가뭄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전남 지역 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전라남도를 비롯한 신안, 완도, 진도구는 17일 영산강유역 환경청과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식수 전용 저수지와 상수도 공급 기반 설치, 비상급수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안군은 지난 4월 천사대교 개통으로 암태를 비롯한 중부권 방문객이 크게 늘어 식수 사용량도 덩달아 늘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영암군이 4대 핵심 발전 전략 산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영암군은 광운대학교 플라잉 센터 운영과 무화과 산업특구의 우수특구 지정, 전국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농특산물 판로 확대 등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트로트 가요센터 개관 사업과 국립종자원 벼 정선시설 준공, 자동차 튜닝 부품 품질 안정화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록도 천사로 불리는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노벨평화상 추천 서명이 100만 명에 입박했습니다. 고흥군은 두 간호사의 노벨평화상 추천 서명에 현재까지 91만 5천여 명이 참여해 이른 시일 내에 100만 명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이 되는 내년에 노벨평화상 추천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시니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합니다. 오는 27일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관광 수요층으로 떠오르는 시니어 세대 관광 전략에 대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광양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시니어 맞춤형 관광 상품을 개발할 방침입니다. 국방부의 광주 군공항 전남 이전 추진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김성일 의원은 도의회에서 열린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최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특히 광주 민간공항의 무한공항 통합과 광주 군공항 이전을 별개의 사안이라며 민간공항 이전 합의를 명분으로 지역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군공항 이전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군공항 이전 사업은 해당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감대 형성을 통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라남도 지자체에선 1년에 무려 100여 개가 넘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는 한 지자체당 평균 4.5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축제의 대부분 자생력 없이 지자체 예산 그리고 국비 확보만을 위한 그들만의 잔치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또한 만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여수공항에도 불구하고 인근 무안국제공항, 군산공항뿐 아니라 최근엔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도 가시화돼 재정 낭비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일단 축제를 진행하고 보자 이런 식의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자 운영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에 지상을 통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이제 지역 축제들이 국비를 먹는 돈 먹는 하마가 아니냐 이제 이런 기사 제목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국에 868개 정도의 그런 다양한 축제들이 있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축제를 통해서 흑자를 보는 곳은 단 4곳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예로 하나 든다면 강원도의 화천의 산천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다시피 산천어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됐어요. 한 500억 정도가 투입이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한 200억 정도만 이렇게 흑자를 보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2017년도에 22일간 장기간 진행이 됐던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그 행사 운영비라든가 어떤 경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간 이제 그런 축제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던 이제 그런 경우인데, 전남 같은 경우는 이 흑자를 보는 축제가 4개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중에 우리 전남에는 몇 개가 들어 있습니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한평 나비축제가 그렇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봄에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 곡성의 장미축제, 이런 축제들은 지금 흑자를 보는 축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축제를 통해서 수익성을 따질 때는 어떤 눈에 보이는 티켓팅을 하고 남는 이득, 이런 부분들을 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입장료를 판매하는 축제는 아무래도 수익성이 있다라고 결론이 지어질 수 있지만, 입장료가 없는 축제들은 거기에서 수익이 없다라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이 축제가 수익을 냈다 안 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역 경제에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느냐, 그리고 지역 경제 유발 효과는 과연 얼마나 있었느냐, 그것은 단기일 내에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축제를 통해서 A라는 지역을 갔더니 그때 내가 봤던 그 문화가, 그리고 그때 내가 먹었던 음식이 너무 좋아서 다시 재방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에게 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요즘은 또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무조건 뭐 축제하면은 예산을 좀 없애는 거다라는, 그렇게 딱 도식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고가 쓰여지는 것이고, 또 우리의 지자체에 우리 세수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꼼꼼히 따져서 어찌 보면 어떤 선심성 그런 축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단합을 위해서 하기는 하지만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행정을 홍보하거나 이런 부분들로 하는 그런 축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하고, 우리가 좀 발전적이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지역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축제들은 좀 더 육성을 시키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발전적이고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축제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뭐 국고 낭비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왜 지역 축제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저희가 되돌아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뭐 축제 자체가 이제 저희가 예전에 80년대 중반만 해도 지역 축제가 없었었죠, 거의. 그리고 이제 이게 지자체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지고 또 거의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는 2000년대부터 거의 축제가 많이 생겼거든요. 이제 근데 축제를 이제 많이 만드는데 이게 약간은 좀 처음에 시작 단계가 어떤 민간이 주도하는 축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공공주도로 이것을 이렇게 시작된 축제이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의 지원을 많이 받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 정부 지원금으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뭐 조금씩 이제 수익 사업을 내고는 있는데, 현행 지금 법제도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금 축제 민간 주도 어떤 단체에서 이 축제를 위해서 기부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어떤 법률적으로 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입법적으로 해결을 돼야지만이 이 지역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민간 주도를 해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찌 보면 그 대한민국이 굉장히 변화의 시기잖아요. 물론 그 전에도 도농 간의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현재도 약간은 이런 부분들이 심화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어떤 지역 문화가 어떤 뿌리를 내리기 전에 어떤 그냥 지역을 알리기 위한 축제를 만들어서 행사를 치른다고는 하는데, 그러한 소규모나 중소규모의 어떠한 축제들이 이렇게 잘 흥행되지 않으면서 이런 좀 국고 낭비가 아닌가라는 어떤 이런 우려의 시선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고 낭비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이제 지역 축제 구조 조정, 또 지역 축제 통폐합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좀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최근에 전남 같은 경우에 순천에서도 6개의 축제를 통폐합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성 같은 경우에도
문화축제와 그다음에 다양제를 같이 해서 하는 경우로 지금 이렇게 잡아가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다양한 축제가 많다 보니 거기에는 규모가 큰 축제도 있을 것이고 작은 축제가 있는데 이 지역을 대표할 만한 그러니까 축제를 만들어 가본 것은 어떻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통폐합이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또 물론 지금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는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서 조금 더 그 브랜드를 알려보자는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은 물론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건 간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여수 같은 경우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여수 같은 경우에는 5월 첫째 주 그 주간이 이제 뭐 그 거북선 축제라고 해서 예전에 진남제라고도 했었는데요. 그 축제 기간이 한 뭐 2박 3일 정도 다양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시민 참여 행사도 있고 관광 문화 행사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떤 그 지금은 거북선 축제라는 그 하나의 브랜드 안에서 며칠 동안 여수에서 굉장히 봄에 굉장히 큰 행사들이 문화 행사들이 펼쳐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 전남의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신 도민들 분이시나 아니면 수도권에 살고 있는 뭐 분들이나 여수 하면 5월 달에 거북선 축제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뭐 곡성의 장미 축제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뭐 목포 같은 경우도 뭐 유달산 축제도 있고 남도 축제도 있지만은 어떠한 좀 이 규모를 좀 키워서 그 좀 특색이 있는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지역 문화 축제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는 이것이 더욱더 경쟁력을 가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께서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신 여수의 거북선 축제가 우리나라에서 흑자 낸 4개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역의 특성화를 이뤄내는 이제 그런 축제로 볼 수 있는데, 앞서 설명해 주신 보성해 축제 같은 경우가 그 35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관광객 수가 늘었습니다. 통폐합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400억 정도의 경제 효과를 냈고 앞으로 766억 정도의 앞으로도 파급 효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렇게 어떤 소규모 경쟁력 없는 축제들이 하나로 모여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견이 없는데, 단 우리가 그 장흥의 정남진 물축제하고 강진의 청자축제를 합쳐서 해본 게 몇 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은 물과 불의 이색적인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두 축제를 인접하고 있고 같은 비슷한 시기에 열렸기 때문에 같이 홍보를 하고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 뭐 하루는 강진에서 어떤 저녁에 뭐 가요 축제가 있으면은 또 다음 날은 또 장흥에서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어떤 지역의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여름에 하다 보니까 물을 주제로 하는 장흥 정남진에 관광객이 다 몰리고 불을 주제로 하는 강진에는 관광객이 적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올해부터는 물축제는 여름에 하고 그 다음에 청자축제는 10월에 하는 걸로 그렇게 최근에 결정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처럼 다만 통폐합이 우리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효과가 있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지향점이 있는데, 이렇게 각 축제의 성격이나 특성들을 좀 면밀히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걸 축제를 통합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어떤 교훈은 우리가 가질 수 있죠. 네, 소규모 축제들이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그 갖고 있는 특징들을 면밀히 파악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국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요새 멀쩡한 도로를 뭐 갈아엎거나 그래야지만 다음에 예산을 다 써야 내년에도 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우리가 예산 부분에서 필요한 시기에 적재적소의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런 일이 아무래도 적겠죠. 그런데 예산 확보가 늦어지다 보면은 이게 이제 연말에 추경이라든가 정리 추경 때 예산이 확보가 되다 보니 필요불급하게 이걸 쓰지 않으면 불용 처리가 됩니다. 불용 처리가 되면 다음번 예산을 세울 때 필요가 없어서 안 쓴 거 아니겠냐. 그러니 예산을 따올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말에 주로 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마 이것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많이 줄어든 편인데 그래도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는 나의 세금을 저렇게 함부로 쓰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예산을 미리미리 확보를 좀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각 부서별로 이렇게 서로 연계가 좀 됐으면 더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하기 위해서 도로가 한번 필요할 것이고요. 전기, 뭐 수도, 뭐 여러 가지 그 각마다 이렇게 한 번씩 따로따로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하고 또 하고 그러면 도민들의 눈에는 저 얼마 전에 했는데 또 갈아엎는다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산이란 것이 그 경직성을 띠고 있습니다. 어떠한 그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할 때는 항상 그 법률의 근거에서만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예산 법률주의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함부로 뭐 A라는 목적을 위해서 쓰던 것을 B라는 목적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전용할 수 없는 그런 한계성은 띠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예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그 제한된 어떤 그 성격을 띠고는 있지만은 처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우리 뭐 도에서도 상당히 좀 그 전에 예산을 신청할 때부터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이 부분을 신청을 해야 될 것이고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공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어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굳이 중복된 공사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서 세금도 낭비가 되고 또 물론 다 필요한 공사이기는 하지만은 어떤 지역민들이 그걸 체감을 할 때는 이거 또 하고 이런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계획을 잡고 또 거기에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공사업을 할 때 컨트롤 타워를 설립하고 계획해서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네. 또한 이제 전남 인근에만 해도 무안국제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적자였다가 최근에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새만금 공항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 낭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있습니까? 지금 새만금 공항 같은 경우는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선 공약의 일환인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무안공항이 처음에 850만 정도가 이용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지금 현재 한 평균 50만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활주로도 연장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컨베이어 벨트도 다시 구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과연 인접 지역에 그 새만금 공항을 또 만드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한 어떤 일환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으나 지역의 주변에 있는 어떤 공항들과의 관련성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좀 해서 사업성을 좀 다시 따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사업성을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는 이 새만금 공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작년 연말에 올해 초에 발표가 났었죠. 그 에타 면제 사업에 포함이 돼가지고 저는 당초 이게 포함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게 새만금공항이 그 에타 면제 사업에 포함이 되면서 이제 이게 추진력을 갖게 되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아직 에타가 면제가 됐을 뿐이지 이게 뭐 실행까지 가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고 물론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정치적인 부분 또 어떤 대한민국의 또 중부권의 어떤 그런 부분 중부권의 어떤 지역적인 정세라든지 어떤 그런 문화 부분도 고려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많은 무안 아까도 설명해 주셨다시피 무안공항이 이제서야 적자에서 조금 흑자로 전환이 되고 최근에 이제 제주항공에서 베이스를 거기다 두기 시작하면서 직원들이 이제 상주 직원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뭐 항공 관련학과 그 학생들이 이제 취업도 더욱더 이제 많이 하게 되고 이래서 이제 무안공항이 이제서야 좀 활성화가 돼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전남 지자체의 묻지마 재정 등 지역뿐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네, 그 지역 축제와 관련해서 항상 개선점들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방문객 중심의 프로그램을 가져가야 될 것이고, 또 효율적인 축제 조직을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지역민들이 수익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루트가 다양화돼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축제 전문가를 양성하고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야 된다는 점 등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뭐 이제까지 지역 축제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많이 이렇게 지역을 알렸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실행을 해보고 뭐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역 축제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다른 분야보다는,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성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잘 되는 축제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브랜드 강화시키고 더욱더 많은 방문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유인책을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지역 축제가 어떤 공공 주도, 지자체가 주도할 수 있는 축제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를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수익이 더욱더 배가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지역 축제 하나만으로도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효과와 또 지역에 지금 우리가 항상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인구 감소의 효과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제 지역 축제를 어떻게 하면 지역민들 중심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고안하고 방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보시기엔 어떻게 보십니까? 전남 같은 경우는 축제가 지금의 컨텐츠로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양한 문화들을 그대로 소화시켜서 축제로 연결을 시키기 때문인데, 어떤 단기적인 축제에다가 지원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전남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수도권에서부터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KTX를 통해서 뭐 2시간 내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루트들, 그리고 공항이 됐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경기, 인천, 그리고 심지어 강원도에서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간접 자본의 투자를 좀 해서 지역에 쉽게 찾아왔고, 그리고 그분들이 체류형 관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숙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끔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주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축제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뜻이 지역민의 결속을 강화하고 그분들의 행복감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참여해서 자기들이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다양한 자기들의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주인의식을 그분들이 갖고 있고, 그리고 관에서는 그런 축제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변 정리를 좀 해주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역에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교통수단이나 이런 것도 좀 발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 축제의 선심성, 낭비라는 지적을 탈피해야 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발생되는 적자 인프라 구축을 막기 위해 사업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고 지자체와 주민 등 무조건 사업을 따고 보자는 식이 아닌 실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비행음 소리 나오거든. 밑간판 치면서 가로등 치면서 소 받고 돌고 뒤집으려고 그러고 피 닦아주고 서울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119 신고하고 손님 내려주고 올게 벌써 도망가고. 장기장 보고 의문이 하고 나오면 상났구만. 혹시 측정을 해보셨어요? 측정이요? 그다음에 못 해주고.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